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윤정옥님의 그대에게 가는 길입니다. 이 작품은 사랑의 깊이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어릴 적 부모를 여인 은비는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짝사랑하는 성민의 사랑으로 채우길 바라지만 성민은 은비의 순수한 마음을 외면한 채 상처까지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은비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며 따뜻한 마음과 깊은 사랑으로 기다려주던 남편으로 인해 상처에서 벗어나 치유가 됩니다. 1장은 성민의 입장에서, 2장은 은비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책안뜰과 함께 성민과 은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따뜻한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대에게 가는 길. 윤정옥. 1장 성민. 가남 상기입니다. 의사는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듯이 가볍게 병명을 이야기했다. 핏기가 가시는 나의 경직된 얼굴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혼이 나간 사람이 되어 병원문 밖으로 나왔다. 무엇부터 해야 좋을지, 아니 누구부터 만나야 될지, 이제 어디로 먼저 가야 좋을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그냥 걷기 시작했다. 암이라고 해서 다 절망적인 건 아니고 많이들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던진 말이었을까?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암 정복에 대한 연구 논문이 활발히 발표되고 있기는 하나 치료 단계에서 대중에게까지 보급되기에는 아직도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다. 전혀 상관없이 귀 밖으로만 듣던 이야기들이 나의 것이 되어 가슴을 옥죄어 왔다. 당분간은 나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다. 아직 나는 37살이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가야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은 젊은 사내이다.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해야 하나. 머릿속은 어지럽도록 여러 갈래로 흐트러졌다. 어차피 못 고치고 떠날 바에야 우선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직장과 집, 욕심을 버리고 안 되는 것은 빨리 체념해야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여태껏 이어져 온 대인관계에서 내가 상대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따뜻한 관계로 끝내고 가리라. 물론 최선을 다해서 병부터 낫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니 노모는 쉬지도 않고 집안일을 하고 계셨다. 아들이 묵국을 좋아한다고 국솥에 고귀한 물을 넣고 끓이는 김이 소뚜껑 바깥으로 솟아올랐다. 풍물은 무 냄새가 식욕을 돋웠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이도 없이 이혼한 것은 또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아픈 상처였지만 도리어 이제 와서 서글픈 위로가 되어주었다. 아내와의 이혼 뒤 저것이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속이 쓰릴까 하는 심정으로 어머니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형식적인 인사말이라도 혹여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 될까 싶어서 오늘 무는 제주도 것이라는데 참 달더구나. 내일은 비가 온단다. 우산 갖고 나가는 것 잊지 마라 등등 신경 쓰일 말은 애써 하지 않으셨다. 나의 표정이 밝으면 금방 환해지고 어두우면 무거운 표정으로 저녁 먹었니? 인사말 정도로 조심스럽게 건넸다. 결혼하고도 직장을 나가는 딸 때문에 그 집 살림을 해주시더니 근래엔 나의 집에 오셔서 혼자 사는 아들 밥을 해주고 계셨다. 그런 어머니한테 어떻게 병명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어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에 여러 가지로 신경이 복잡해왔다. 인터넷에는 네티즌들이 올려놓은 간암에 좋다는 민간요법과 실행 사례들이 앞다투어 적혀 있었다. 나는 체질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높이며 좋은 경험의 사례를 모아 따로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실행하려고 했다. 체질을 바꾸는 데는 음식이 가장 중요해서 자연 치유의 보탬이 되도록 가능한 무공해 식품을 먹기로 했다. 병원 처방약 중 항생제도 내추럴로 바꾸었다.
하루하루가 전에 없이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나는 헬스장에서의 운동보다는 맑은 공기를 쐬며 산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쓰지 않던 배낭을 꺼내어 어머니께 빨아달라고 주문했다. 등산화와 모자도 꺼내놓았다. 그래, 산을 오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에 그 이상 좋은 게 없다. 어머님 부추기며 배낭과 조끼 등을 깨끗이 빨아 널으셨다. 오랜만에 혼자 오르는 산은 전에 없이 더 신비해 보였다. 질경이가 발에 밟혔으며 알 수 없는 들꽃들이 눈길을 끌었다. 발밑에는 처음 보는 거미처럼 생긴 벌레가 기어가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금세 밟아서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모든 생명체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또 이기적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지나기 십상이다. 습성대로 예쁘다고 무심히 꺾은 풀꽃을 보며 하나의 생명체인데 아픔을 주었구나 하고 미안해했다. 자세히 보니 하원에만 있는 꽃들보다 작고 섬세하며 눈에 띄지 않으면서 책갈피에 끼우고픈 이름 모를 풀꽃들이 많았다. 신비로운 조화들, 아름다운 세상. 내 입에서 그렇게 읊조려 보기는 처음이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되려나. 덜어는 완치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말기쯤에서는 악화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지 않은가. 누군가에게 매달려 조금 더 이 세상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 빌고 싶었다. 아니 벌써 그렇게 마음속 깊이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발에 차이는 돌멩이에게도 이름 모를 풀꽃에게도 떠가는 구름에게도 나는 빌고 있었다. 나의 캐캐 묵은 짐 정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좀 채 잘 버리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구석구석에서 생각지도 않은 옛날 것들이 튀어나와 눈길을 끌고 시간을 소비하게 했다. 그 와중에 잊고 있던 한 여자가 떠올라 주었다.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녀가 보내왔던 편지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다. 편지는 대학 노트 속에 묻혀 있었다. 송은비, 시를 쓰던 그녀, 편지 묶음들은 따로 넣어두는 곳이 있었는데 이 편지는 철학개론 교재와 함께 노트 앞부분 갈피에 끼어 있었다. 그 편지는 10여 년이 지나도록 숨어서 나를 따라다닌 것이 되었다. 나는 편지를 펼쳐보면서 세상 그녀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녀를 한번 만나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한 달 후 나는 오전에 병원에 들러 의사가 설명해 주는 병의 진행 상황을 듣고 서둘러 수술 날짜를 잡았다. 의사는 한 달 사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나는 병원을 나와서 광화문을 지나다 예정도 없이 K문고에 들렀다. 그런데 도대체 그녀가 왜 거기 있었을까? 그녀가 맞긴 맞는 걸까? 독일의 중견 작가 큐의 초청 강연회 때 앞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끄트머리 자리에 앉아있던 송은비. 무언가를 끼적거리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정확히 15년 전에 헤어진 은비가 맞을까? 그녀를 닮은 다른 사람일까? 그런데도 나는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녀를 만나야 한다고 다짐했었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인데도 무엇이었을까? 나를 망설이게 만든 것은. 앞가름말을 타서 옆으로 내려진 그녀의 검은 머리는 웨이브가 지며 애련한 느낌이 왔다. 강의 중간쯤에서 그녀를 발견한 나는 그 후 그녀를 바라보느라고 초청한 독일 작가인 큐의 진지한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제나 이제나 차분한 그녀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그런데 얼핏 차가움이 그녀의 표정에 무늬처럼 떠올라왔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녀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 것은 잠시 혼돈이 왔다. 따뜻해 보이던 그녀였는데 오랜 세월의 덮개가 그렇게 보이겠을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마주서서 바라보면 한없이 말려들 것 같은 그녀의 검은 눈동자였다. 검은 동공 속에는 무한히 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초점 없는 그녀의 시선을 백침이라고도 불렀다. 나는 뒤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녀를 정면으로 볼 수는 없었다.
저자에게서 마지막 질문의 답변까지 듣고 팬 사인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졌다. 뒷자리에 앉았던 나는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는 노트를 챙겨서 가방 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이어 나의 엉덩이도 의자에서 떼어졌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게 느껴졌고 주말이라는 느긋함이 자유롭게까지 보이게 했다. 길에서는 차들이 신호등에 걸려 멈추어 있었다. 그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마침 신호등이 바뀌어 차들은 급히 움직였고 사람들은 멈추어 섰다. 문득 그녀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던 시선을 황급히 거두었는데 그녀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 알고도 못 본 척한 것일까? 못 본 것일까? 나는 횡단보도를 다 건넌 다음에 아는 체를 할 참이었다. 나는 그녀 곁에 바짝 다가섰다. 순간 누군가 안 된다고 나를 붙잡았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고 힐책했다. 멈칫거리는 사이 그녀와의 거리는 멀어져 갔고 나는 다시 그녀의 뒤통수를 주시했다. 몇 초간의 짧은 사이에 일어난 혼돈은 가슴속에서 드세게 일었다. 그녀는 총총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다시 누군가 빨리 다그쳐 가야 한다고 재촉했으나 나는 이미 맥없이 그녀를 포기하고 있었다. 다시 잠깐 그녀의 얼굴을 훔쳐본 순간 그녀와 닮은 다른 사람임이 확연히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팔과 다리에서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은비와 꼭 닮은 여자가 가고 나는 허전함을 느끼며 은비가 사라진 것 같은 길을 따라 걸었다. 늦가을 바람에 가로수 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린다. 한 정류장쯤 걸었던가 보았다. 멈추어 쓴 버스에 올랐는데 강변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였다. 도무지 견딜 수 없었다.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받지 못할 지나간 시간들이 해오리처럼 나를 감싸며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었다. 토요일이어서 강변 시외버스 터미널은 길 떠나는 사람들로 붐볐다. 매표소에서 줄지어 늘어선 사람들이 대합실 한가운데까지 뻗어 있었다. 나는 표를 끊고 10분쯤 기다리다 시외버스에 올랐다. 이윽고 버스가 출발하였다. 다시 은비가 떠올랐다. 나는 그때 그녀의 눈물을 진정으로 이해했을까? 15년 전의 시간들이 차창에 부딪혀왔다. 문득 지나간 시간들을 부정하고픈 충동이 왔다. 살인이라도 저질렀는가? 아니잖아. 자기 위로가 되는 쪽으로 해석하고픈 인간의 얕은 심리가 꿈틀댔는데 바람은 더욱 깊은 가을을 재촉했고 헛개비처럼 허어로웠다. 야트막한 야산은 짙푸른 초록의 빛깔이 퇴색되어 위축돼 보였다. 텅 빈 논 위로 백로 2마리가 편대 비행을 하며 드넓은 공간을 즐기고 있었다. 펄럭이는 새들의 날개짓은 하얀색으로 인해 신비로움을 더했다. 산을 돌아 굽이굽이 도로를 달리는 버스는 아름다운 가을 들판을 뒤로 밀어내기에 바빴다. 목적도 없이 버스에 몸을 맡긴 채 나는 가고 있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종점에서 내려 분위기 좋은 찻집에 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울었다.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낯선 도시나 배회하고 있다니 공허한 웃음이 나왔다. 원래 나는 후회할 짓을 곧잘하는 사람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곳은 원주에서 가까운 작은 면 소재지 귀래였다. 2차선으로 뻗은 도로가엔 가로수가 전부 은행나무로 서 있었다. 바닥에 떨어져 내린 은행잎들 사이로 은행알이 드문드문 굴러다니기도 했다. 버스 종점을 중심으로 농협이며 초등학교, 경찰 지구대가 한 군데 모여 있고 원주로 가는 반대편 길은 충주 방향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5층 이상의 건물 하나 볼 수 없었고 한적한 찻집은 물론 찾을 수 없었다. 변변한 술집이나 음식점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60년대의 서울 변두리 같다고 해야 할까. 길가에 검은 썬팅을 한 유리문 위에 종점 다방이란 하얀 고딕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다방 안에는 커다란 무쇠로 만든
연탄 난로가 한가운데서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 위에 올려놓은 고구마와 밤이 적당히 익어가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가서 앉았다. 가을 거지 끝낸 여유로운 촐로 한 사람이 난로 옆에 앉아 다방 아가씨들과 쓰잘데없는 이야기로 한낮의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다. 이제는 서울 변두리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방한 모습이었다. 보자기에 보온병을 싸서 들고 배달 나갔다 들어오던 아가씨가 나를 흘낏 쳐다보았다. 나는 차주문을 했다. 한쪽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에서는 요새 뜨고 있는 유행가를 노래자랑 프로에 참가한 어느 여인이 열창하고 있었다. 시골 흙집의 안방 같은 푸근함이 느껴지는 모습들이었다. 나는 그때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꼭 차창가를 스치는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버렸다. 그러나 기억에서도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고 어쩌다 희미해진 옛일이 현실이었나 하고 확인해보고 싶은 그 정도의 기억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내게 다가왔는데 늘 주변에서 맴돌았다고 하면 의식적인 해석이 될까. 전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하루만 안 보여도 한 달처럼 길게 느껴지는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고 일주일 이상을 볼 수 없어도 나는 그녀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인문대 3학년으로 학생의 일과 과대표를 맡고 있어서 나름대로 바삐 캠퍼스를 오갔었다. 지금 새삼 그녀의 입장에서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10여 년 전 당시의 나는 또 어떤 인상을 그녀에게 주었을까를 상상해 본다. 한 학년 아래였는데도 그녀는 내게 와 머뭇거리며 마치 교수님에게 건의사항을 말하듯 조심스레 입을 여는 것이었다. 나는 좀 짜증스럽게 그녀의 물음에 답변을 했던 것 같다. 이를테면 모임에 먼저 가서 얼마쯤 기다리라고 말할까요? 하는 식이었다. 즉, 몇 분 정도 늦겠느냐는 물음이었다. 학교 후문 밖 한 음식점에 동료들이 모여 있고 학생의 일로 몇 가지 중요 안건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시간을 자꾸 지체시키고 있을 때 그녀의 수줍은 듯 머뭇거리는 태도는 짜증만 가중시켰다. 그냥 기다리라고 해. 이 대답은 동료들에게 했다기보다 그녀에게 일으킨 면박이었다. 조금 미안해지는 마음도 스쳤으나 나는 답답한 그녀에게는 당연하다는 식이었다. 그녀는 새초롬이 입을 다무는 모습이었으나 그녀의 속마음까지 계산해서 배려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그 시절 그녀에 대한 내 행동의 단편이었다. 그때마다 드러내진 않았어도 상처받는 그녀의 속마음을 충분히 눈치챌 수는 있었다.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듯 그녀의 절망스러운 표정이 새삼 자꾸 막막에 떠올라온다. 여리고 나약한 모습. 그런 그녀가 우연히 사촌 여동생 중학교 동창 앨범에서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나의 중학교 1년 후배이기도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닌 사촌 여동생 미경은 외삼촌 딸이었다. 나는 그때 미경으로부터 그녀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은비는 어려서 외동딸로 귀하게 컸는데 외국 출장 중이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외국서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까지 심장병이 악화돼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래서 은비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큰 집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래 명랑하던 애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위축되었고 몇 년 사이 어머니까지 돌아가시자 소심하며 상처받기 쉬운 체질로 변화되었다고까지 미경은 말하는 것이었다. 얼핏 그늘이 드리워지는 그녀의 표정은 그 때문이었을까. 어느 날인가 바삐 학생이 사무실 문을 닫고 돌아설 때였다. 미경이 은비와 함께 서 있었다. 오빠, 배고프다. 밥 사줘. 내 주머니 사정 잘 알면서 아주 거지를 만들려고 왔군. 오빠 고액가해로 경기 좋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건 또 누가 그래? 고모 말이 그렇고 또 선배 언니 하나 있잖아. 정혜 말이구나.
나는 공연히 얼굴이 붉어졌다. 정혜가 떠올라서였다. 그때까지 은비는 못 듣는 척 무심하게 시선을 떨어뜨리고만 있었다. 나는 그날 겨우 볶음밥이냐고 미경에게 핀잔을 들으며 식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은비를 관심 있게 관찰하게 되었다. 식사 후 건조기 속에 물컵을 꺼내 셀프라고 쓰여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담아 다소곳이 식탁에 갖다 놓는 은비는 물 흐르듯 다가오고 있는 듯 없는 듯 의식되지 않았으며 어느새 사라져서 자리를 비우는 그녀였다. 늘 주변에 있는 것 같아 필요해서 찾을 일이 있을 땐 또 없어서 짜증나게 하는 그녀였다. 방금 곁에서 봉투에 주소를 쓰던 이를 거들었는데 은비 이름을 부르며 찾으면 없었다. 나는 그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해서 모두들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강의가 비는 시간이면 나는 정혜가 늘 머무는 미대에서 어슬렁거렸다. 나는 언제나 정혜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도 쉽게 찾아내었다. 그녀는 쾌활했고 솔직한 성품이었다. 남을 대할 때 서스럼이 없었고 기분파적인 기질이 다분했다. 그래서인지 나 말고도 그녀 주변을 맴도는 녀석들이 늘 서너 명은 되었다. 미경은 정혜하고도 나를 한번 찾아왔었다. 음식점에 앉아 나는 좀 더 좋은 메뉴를 그녀들에게 권했다. 나는 좀 들떠 있었던 듯 했다. 오빠, 고액과에 끝났다면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미경의 솔직한 발언은 정혜 앞에서 내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었다. 정혜는 어색스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서 나를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녀는 동양학과였는데 가끔 자료를 구입한다며 인사동에 같이 가서 재료를 사고 화랑에 걸려있는 미술품들을 감상했던 기억이 또렷하다. 때론 미경과 셋이 함께 가기도 했었다. 어느 날인가 지금처럼 늦가을 바람에 은행잎이 다 떨어지고 절반은 빈 가지로 서 있는 가로수 밑에서 은비를 만나러 왔던 미경을 우연히 만났다. 미경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정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들끼리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지 그 언닌 예술가의 고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는 거였다. 왜? 정혜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일주일 정도 보이지 않는 그녀가 문득 궁금하여져서 물었다. 자기가 무슨 훌륭한 예술가인 척 그깟 동양화 흉내내며 끼적거리는 주제에 돈 없어 봐. 제주도 매주가 되는 거고 매주도 돈 있으면 제주가 되는 거라고. 오빠 안 그래? 무슨 연유에선지 미경은 정의 말을 하며 입을 삐죽거리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미경이 그녀를 비하하는 말이 씁쓸했으나 잠자코 있었다. 그때 은비가 미경을 부르며 다가오는 것이었다. 나는 기분이 저조하여 은비를 보자마자 그 자리를 떴다. 그때 은비가 가버리는 나의 뒷모습을 주시하는 것이 등 뒤에 따갑게 느껴졌었다. 누군가 그랬던가. 사랑이란 상대를 향한 마음속의 세찬 운동이라고. 그것이 짝사랑일 때 더없이 순수하고 열정적일 수 있다고 나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본다. 청년기에 있었던 파스테라처럼 아슴프레한 사랑들. 분명 우정은 아니었고 꿈속에서처럼 아득하면서도 젊음이 넘치는 순수한 사랑이었다. 다만 사랑이란 말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것은 입에서 사랑해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은 이상스럽게도 가짜처럼 들리는 것이었다. 너무 때가 타서일까. 군입대 영장을 받아놓고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 열어주는 송별회에 참석한 나는 착잡한 신경으로 주는 술을 받아 마셨다. 물론 그 자리에 정혜는 없었다. 그것으로 정혜와는 끝이란 결론을 내렸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받고 싶었다. 무엇이었을까? 그토록 내게 괴로움을 주었던 범인은 군입대, 정혜, 친구들과의 이별, 부모님과 집을 떠난다는 사실. 사실 그 정도의 이별의 아픔은 누구나 경험할 터였다. 그러나 그땐 그것이 왜 그렇게 커다란 바위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일까? 늦은 밤 나는 겨우 몸을 추슬러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 닫힌 버스 토큰 가게 옆에서
속의 이물질들을 전부 토해내었다. 누군가 등을 두드려 주었다. 손수건으로 눈물, 콧물까지 닦아주던 따뜻한 손길, 은비였다. 나는 정혜가 아니어서 섭섭할 뿐이었다. 나는 은비를 데리고 골목길에서 명멸하고 있는 모텔이란 낯선 곳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나는 은비의 이야기에 처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부모님의 사고로 인한 상처가 은비의 사춘기를 지배했고 큰 집에서의 숙식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했다고, 무엇보다 상대가 누구든 자신에게 보이는 무관심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다고 그녀는 말했다. 학교로 미경이 은비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을 때 늦가을 낙엽이 쌓여있는 가로수 밑에서 미경과 나는 이야기 중이었는데 은비가 다가가자 냉랭히 돌아서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말했다. 그때 일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그녀는 고백했다.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서 가던 나의 뒷모습을 그때까지 커다란 상처로 갖고 있었다. 아,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이로구나. 나는 그때 그렇게 깨달았다. 그토록 큰 상처를 주고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구나. 나는 그날 밤 죄의 보석을 풀어내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녀를 품었다. 참을 수 없는 절망의 분출이었지 사랑의 행위는 아니었다. 그녀와 나는 이성 간의 육체적 경험은 처음이었으나 나는 욕망의 찌꺼기 같은 것을 뱉어냈을 뿐이었다. 후회 같은 건 없었고 우린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서로의 미래에 대해선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헤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22살, 그녀가 21살 때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후 나는 군에서 1년여쯤 지냈을 때 그녀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성민 씨, 제가 있는 이곳은 시골인데 냇가 옆에 봄 미나리가 빼곡히 돋아나 있습니다. 당신 생각으로 이 넓은 들이 가득합니다. 늘 혼자 있는 시간에도 당신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식보다 먼저 흐르는 유년의 상처가 괴롭습니다. 저의 열등의식이겠죠. 오늘은 왜 햇빛조차 산란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 시절을 압니다. 머리를 빗다가도 당신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들을 쓰다듬던 생각에 잠깁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우울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던 나 자신이 늘 비참했습니다. 그럴수록 나의 열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는 지금 이 순간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당신은 내게 특별한 존재요. 나 또한 어느 한 기퉁이라도 당신에게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당신과 함께 했던 그날 나는 어느 한순간 행복했습니다. 분명 당신은 제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믿고 싶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영원처럼 내 가슴 속에 묻어둡니다.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곳에 나만의 환영을 석고처럼 묻습니다. 세월이 가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자리에서 환영은 나에게 늘 행복이란 양식을 만들어 먹입니다. 그 후 나는 제대를 했고 복학하여 학업을 마쳤으며 은행에 입사해 승진하는 동안 한 번도 사라진 그녀를 찾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내 머릿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지워져 갔다. 어쩌다 업무 중에 그녀와 이미지가 비슷한 손님을 대했을 때 쓸쓸해 보였던 그녀의 표정이 문득 스쳐갈 뿐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은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그녀를 만나야겠는데 만날 수 없음은 공연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나는 불현듯 결혼하여 미국으로 간 사촌 여동생 미경을 떠올렸다. 어렵사리 통화가 되었으나 그녀 역시 은비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다. 은비가 결혼하여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한다고 동창에게서 들었는데
왜 찾으려는 거냐고 미경은 되물었다. 더구나 10여 년 전의 일을. 나는 어물어물 넘겼으나 미경은 오랜만에 전화해서 은비의 소식을 묻는 내가 알 수 없다는 듯 의구심이 있는 모양이었다. 오빠, 미국에 곧 온다면서 언제 와요? 글쎄다.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도 몰라. 오면 꼭 들러요. 그래, 고맙다. 참, 은비 소식 알게 되거든 내게도 알려줘요. 보고 싶어요. 그녀는 도리어 내게 부탁을 하며 전화를 끊는 것이었다. 내가 미국 지점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도 떠올리며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수술을 앞두고 건강으로 인해 이미 직장에 사표를 냈었다. 은비를 만나 마주 앉게 되면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까? 그때의 기억들이 사소한 것까지도 떠올라오자 나는 그만 혼자서 부끄러웠다. 아무리 철없을 때지만 그녀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가벼운 행동들을 했을까?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생각지 않은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나 내 자신, 내 양심을 용서해야 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일이란 상상해 보지 않았다. 순서부터가 바뀌어서 행동해 왔음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렇게 유치극치를 달리고 있는지 자신은 순결한데 전부 상대가 잘못해서라고 강력 테이프처럼 믿고 있다. 정말 완벽히 한쪽의 잘못이라면 그것은 어디선가 틈이 보이고 곧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은가. 문제는 고지능의 인간은 여러 가지 색깔로 포장하고 또 그 포장에 속고 분노하면서 재미난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북함 앞에서는 나는 늘 정당화시키며 감춰왔다. 너무나 지당한 것을 나는 세상 꺼내어 세탁하려고 하는가. 무슨 성인 군자처럼. 아, 그런데 이런 몰골로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이젠 겉모습에서도 병색이 완연하다. 이젠 나를 잊었겠지. 은비, 송은비. 그 결고운 심성과 여린 눈빛을 만나고 싶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싶다. 일체 경계가 없는 사람은 삶과 죽음조차 벗어난다. 도의 경지에 이른 이 어려운 말씀들은 모든 선악의 경계에서 벗어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은 거리낌 없는 선에 도달하기조차 버거운 것이다. 슬며시 그녀의 아름다웠던 심성과 젊은 날의 꿈이 사라질까 겁이 난다.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몰랐을까. 젊은 날의 나는 바다에 뜬 먼 섬들을 보며 내 꿈이 꼭 거기에 있는 줄만 알았다. 섬은 내게 환상이요, 현실이요, 더 많은 꿈을 가져다 주었다. 다만 멀리 있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못했을 뿐이라고. 나는 그 섬을 보며 곧 만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섬은 섬일 뿐이라고 세상이 나에게 알려주었을 때 나는 슬펐다. 그리고 부정하고 싶었다. 섬은 아직도 나의 유토피아로 내 꿈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괴로운 추억은 잊고 싶고 희망이 가득한 꿈은 믿고 싶어진다. 그녀의 편지 마지막 구절은 접힌 부분이 닳아 있어서 드문드문 지워졌지만 나의 기억엔 생생히 적혀 있었다. 나뭇가지에서 부푸른 망울이 터져 나오려 할 때 나의 가슴은 설렙니다. 꿈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봄을 희망이라고 바라보며 즐기나 봐요. 당신과 함께 저 꽃망울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기억나세요? 학교 본관 건물 현관에서 갑자기 쏟아지던 소나기를 황망히 쳐다보며 잠시 비 개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당신이 나타났지요. 당신은 준비해온 우산을 펴며 나를 붙잡아 우산 속으로 넣어주었지요. 한쪽 어깨를 내리치는 비바람 때문에 당신은 내 쪽으로 우산을 더 기울여 주었는데 그 때문에 당신의 바깥쪽 어깨가 비에 젖어오는 것이 여간 안쓰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우산 속에서 우린 마주 보았는데 나의 흘러내린 옆 머리핀을 보며
유치원생 같다고 웃었지요.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 왜 그렇게 내게는 신선하게 와닿았는지 지금도 당신이 바로 옆에서 웃어줄 것만 같아요. 어렸을 때 보았던 아빠의 그런 미소도 겹쳐집니다. 그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지금은 다 떠나버린 옛일들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란 사실들이 못 견디도록 서럽습니다. 릴케의 말이 떠오릅니다. 사랑이란 기다림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엔 기다리다만 기다림으로만 끝난 순간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위로받고 싶은 날입니다. 송은비 드림. 어느 때부터인지 그때의 소나기 한 줄기가 내 가슴에도 긋고 있었다. 미경의 말대로 은비의 시골 생활이 결혼 생활이었을까? 그렇다면 그녀는 왜 내게 이런 편지를 띄운 것일까? 나는 책상에 앉아 보낼 수 없는 글을 답장처럼 이렇게 쓰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찾았을 때 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았을 때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꼭 한번 뵙고 싶어요. 기다리다만 기다림으로만 끝난 우리의 꿈들은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는 걸까? 그때까지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지 못했다. 2장, 은비. 성민 씨, 어둠이 걷히자 산은 어느새 내 곁에 와 있습니다. 새벽입니다. 지금 웬아이 드림을 듣고 있습니다. 이 곡 기억나세요? 언젠가 당신과 함께 들었던 제 가슴 속에 새겨진 곡입니다. 어디선가 이름 모를 새가 창 앞에서 며칠째 계속 울고 있습니다. 짝을 찾는 애절한 호소로 들리기도 합니다. 창을 열면 먼 산등성이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창문 바로 앞에 있는 매화꽃이 오늘 세어보니 20개쯤 피었습니다. 어느새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을까요? 벌써 중년이 되었군요. 어제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슬퍼서 술을 한잔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술이 받는 체질이 아니어서 오렌지 주스에 칵테일을 해서 먹었더니 잘 넘어가더군요. 술이 들어가니 왜 이렇게뿐이 못 살고 있는지 슬픈 감정이 업그레이드되어 더 슬퍼져서 울었습니다. 그때 가끔 저는 빈 강의실에서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발렌티노를 닮은 당신의 옆모습이 그렇게 제 가슴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일에 열중하며 책상에 앉아 무언가 쓰고 있던 당신의 옆모습 말입니다. 당신의 군 입대 후 저는 결혼하여 시골에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지금 저희 남편은 아주 자상한 사람으로 가정적인 편입니다. 제 딸이 벌써 14살이 되었는걸요. 당신을 만난 지 어언 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군요. 혼자 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무겁던지요. 제가 혼자 된 것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을 그 마음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30대 중반은 인생의 완숙한 시기라는데 저는 아직도 20대 초반을 헤매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남편은 군청에 다니는 말단 공무원으로 성실한 사람이랍니다. 자기 가족,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아내를 두고서도요. 이 세상에서 자기 딸을 가장 사랑하는 아빠이며 늘 아내에게 박봉을 갖다 주는 자신을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활 이야기는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꼭 어렸을 적 아빠에게 얘기하듯이 왜 성민 씨가 제 인생을 바라봐주는 큰 오빠처럼 느껴지는지 자랑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옛날 일을 회상하며 다시 돌아가고픈 바람은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그때 너를 조금이라도 사랑했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모두 다 잊힐 것만 같습니다.
버림받은 어린아이처럼 그때 저는 외로웠습니다. 집착일까요? 이 어리석은 여자의 욕심을 용서하세요. 과거는 바로 어제 일처럼 선명하며 짧은 시간 같게만 느껴지고 미래는 뜬구름처럼 멀게만 느껴지니 이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나 봐요. 어느새 남편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구내 식당 음식에 물린 탓이기에 피를 놓고 부엌으로 나갑니다. 오늘 이만 씁니다. 은비. 붙일 수 없는 편지들은 그녀의 가계부 한 귀퉁이에 일기처럼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7번 국도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끼고 돌았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은비는 운전을 하고 있다. 옆에는 딸 혜진을 앉히고 바다에 쏟아지는 이른 봄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다. 엄마, 아직 멀었어요? 얼만큼 더 가야 돼? 아무리 내가 재촉을 해도 소용없어. 엄마 혼자 가기 심심하다고 나까지 데려갈 건 뭐람? 집에서 게임이나 했으면 얼마나 재미있었을 텐데. 아, 졸려. 혜진은 머리를 의자에 기대어 비스듬히 누웠다. 잠을 자려는 모양이다. 찻장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바다를 지나자 훼손되지 않은 초유림처럼 고적했다. 우연히 성민의 죽음 소식을 아는 것이 신문의 부음란에서였다. 동명이인인가 하고 그의 주변 사람에게 확인해 보니 그가 간암으로 세상을 등졌다는 것이었다. 생전 눈길도 안 주던 부음란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눈에 띄었을까. 꼽아보니 다음 날이 발인 날이었다. 은비는 거짓말 같은 사실에 밤새도록 몸을 떨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영겁의 세월을 보낸 듯이 그렇게 오래전이었으나 그녀의 기억에는 바로 어제처럼 떠올라왔다. 그녀는 옥주에 있는 가슴을 안고 어찌해야 할까 망설였다. 아무리 생각을 되풀이해도 집에서 있는다는 것은 더 큰 후회를 몰고 올 것만 같았다. 영원한 이별 앞에 은비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너무나 어이없음 때문이었다. 물론 늘 궁금해하던 자신이기에 그의 소식은 드물지만 겨우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남편 앞에서 죄의식으로 느껴졌었다. 남편은 정직하고 자상한 사람이다. 은비는 애써 냉정을 가장했다. 마침 토요일이기에 혜진을 동반하고 서울행을 택했다. 은비가 영안실에 들어섰을 때 그가 누워있는 빈소는 고요했다. 그의 노모와 누나, 중마고 친구들 몇이서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이 찾아오고는 했다. 은비는 향을 꽂고 미소 띈 그의 영정 앞에 절을 했다. 은비가 절을 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중년의 변화가 앳된 20대의 얼굴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이미지의 특성은 그대로 살아서 가슴에 와닿았다. 그는 문득 무뚝뚝한 옛 표정으로 왜 왔어 하며 나무라는 표정이 되었다. 죽고서야 만날 수 있음에 은비는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할지 운명이란 단어만을 떠올릴 뿐이었다. 은비는 혜진을 시켜 향을 꽂고 절을 하게 했다. 어리둥절하던 혜진은 은비가 시키는 대로 엄숙히 절을 하고 있다. 은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수억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우주 공간에서 번개치듯이 아주 짧게 만나 인연을 나누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전파처럼 인간의 감정 속에는 수많은 영혼의 교류가 흐르고 있다. 그 한 줄기 전파를 붙잡고 오래도록, 아니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가는 사람의 특성은 뭘까? 그걸 사람들은 운명이라 하는가? 그렇다면 잊힌 것은 무엇일까? 잊힌 운명? 팔자? 무엇으로도 해석하기 힘든 오묘한 진리이다. 알 수 없는. 엄마, 저 아저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절을 하고 난 혜진이 사진을 보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그래, 닮은 사람도 많이 있지. 뭉클 뜨거움이 은비의 가슴 속에서 떠돌았다. 뻔한 삼류적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자신 앞에 또 하나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의 노모가 짓무른 눈을 치맛자락으로 또 찍어내고 있었다. 은비는 노모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에서 살아온 삶의 거칠음과 슬픔과 허무가 은비에게 전달되는 듯했다. 그녀들은 오랜 세월을 건너뛰어서 그렇게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가슴으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자식 하나 없이 간 것을 잘했다고 해야 할지, 대가 끊긴 걸 기가 막히다고 해야 할지. 노모의 흐릿한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원망하기에도 기운이 없어 보였다. 병이 났다는 사실도 말을 안 해서 근래에 알았지 뭐유. 곡을 살다 갈 것을, 애미 가슴에 못이나 받고 갈 것을. 성민이 들어섰을 때 태몽이 용꿈이어서 적어도 한 고을을 호령할 줄 알았어. 하필이면 젊은 내 아들을 데려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성민의 누나가 꽂혀있는 향에 꺼진 불을 사르고 있었다. 화장을 하게 되나요? 은비가 몹쓸 짓을 한 뒤의 사람처럼 죄스럽게 물었다. 아니, 선산으로 가야겠어요. 지 애비 옆에 누워 있으라고. 은비는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막막하기만 했다. 커다란 슬픔 앞에 어떤 위로의 말도 지푸라기처럼 하나도 쓸데없었다. 문득 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이 슬픈 거울처럼 반사되었을 뿐. 혜진은 영안실 밖에서 누군가와 휴대폰으로 통화에 열중이었다. 무연히 성민의 영정을 보던 은비는 산소 장소를 그의 누나에게 물었다. 약도를 자세히 그려서 주머니에 넣었다. 은비와 혜진은 노모와 그의 누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멀리서 왔수? 신발을 찾아서 신는데 노모가 정겹게 묻는다. 예. 한참 가야겠구먼. 그럼 고마워요.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를 드리고 혜진과 돌아서는데 그의 누나가 손님 때문에 미쳐 나오지 못한 채 조심히 가세요. 등 뒤에다 인사말을 길게 느린다. 모녀는 빈소를 떠났다. 이렇게뿐이 할 수 없는가, 이렇게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가. 은비는 돌부처럼 무능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어느 골짜기에서라도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펑펑 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온몸이 저려왔다. 돌아오는 국도변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하얀 파도가 무섭도록 허망했다. 성민이 하얀 손톱을 길게 세워 핥혀버릴 것 같은 영상이 자꾸 덮쳤다.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혜진이 어릴 적 아버지, 엄마를 잃고 홀로 된 불쌍한 자신 같았다. 아, 성민 씨, 다음 세상에 오면 우리 그때 꼭 손 붙잡고 혜진이와 함께 살아요. 성민 씨, 저 혼자만의 비밀을 지켜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에게 굳이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혜진에 대한 사랑에 배신의 물을 끼얹어 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혜진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젠가 혜진과 당신이 자연스럽게 아실 날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혜진을 낳았고 길러 오던 중 혜진이 5개월 되었을 때 미혼모로 현재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남편에게도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전혀 낯선 이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일이었겠지요. 은비는 어느새 마음속으로 성민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다. 저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을 듯 넉넉한 가슴을 가진 사람 같아서 저는 혜진과 함께라면 하는 바람 하나로 혜진 아빠를 택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인간미에 저희 아팠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애정에 당신으로 인한 결핍증을 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혜진도 밝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어디쯤 왔는지도 모를 달리던 숲길이 끝날 때쯤 하얀 간판에 하살표가 그려져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자세히 보니 절 입구를 알리는 표지였다. 은비는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절입구는 소나무로 덮여 있었다. 아직 이른 봄이기에 마른 나무 가지에는 나뭇잎들이 이제 겨우 돋아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작은 계곡에는 돌멩이만 드러나 있고 메말라 있었다. 맑은 물이 빈약하게 흐르며 계곡임을 암시해 줄 뿐이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탓이리라. 일주문을 지나서 한참을 계곡 따라 올라가니 종무소랑 간판이 보이며 가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법당은 보수 중이었다. 기와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불사의 동참을 바라고 있었다. 은비는 종무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초파일이 오려면 아직 한 달은 있어야 하는데 종무수 유리문에는 등접수합니다 라고 쓴 흰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은비는 문득 그의 이름으로 어둠을 밝히고 싶었다. 여직원이 가격에 따른 등의 종류와 기간을 말하며 하루 등도 있어요 한다. 하루만 달아주는 등이란다. 은비는 연분홍잎 한지갓에 아기 부처가 그려져 있는 가장 예쁜 등을 골랐다. 그리고 1년이란 세월을 잡았다. 여직원은 빈카드를 내밀며 주소와 이름을 쓰란다. 한성민. 여직원은 이름을 쓰고 볼펜을 든 채 주소란에서 멈춰있는 은비의 손과 얼굴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주소는 모르시면 안 쓰셔도 돼요 한다. 주소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은비는 실수한 사람처럼 스스로 당황스럽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진다. 여직원은 예쁜 등을 들고 대웅전 입구에 서 있는 나무로 가더니 그 등을 달았다. 등은 바람에 가끔 몸체를 움직였다. 그때마다 한성민이라고 쓰인 카드가 등 밑에서 팔락였다. 어두워지면 법당 앞마당과 나무 밑의 계곡을 성민은 환히 비춰주리라. 마치 떠나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물보라도 일지 않는데 계곡의 물이 물안개처럼 은비의 눈에서 어른거렸다. 은비와 혜진은 성민의 배웅을 받으며 언덕길을 내려왔다. 주차장에서 지루하게 주인을 기다리던 차에 올라 은비는 출발시켰다. 묵직하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혜진은 누군지는 몰라도 어떤 아저씨의 영안실에 갔다 오는 길이라는 전화를 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과의 통화 같았다. 두 사람은 늦은 저녁에 집에 도착했다. 늦었어요. 당신 저녁은요? 기다리다 방금 챙겨 먹었어. 그녀의 남편은 거실에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여기저기 맞추고 있었다. 어디 갔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문 갔었다며 혜진이 그러대. 혜진이 아버지입니다. 조금 당황한 빛이 남편 얼굴에 떠오르더니 미리 알려줬으면 갈 때 같이 갈 걸 그랬지.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 혜진은 욕실에서 씻는 모양이었다. 혜진이에게서 영안실이라는 소리 듣고 짐작이 갔었어. 당신 기다리면서. 당신 과거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다음에 같이 한번 가, 산소에. 혜진이 옆에서 어른들 소리를 얼추 듣고 산소 소리도 한 모양이었다. 아니, 남편이 물었을 것이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맥주나 한잔 할까? 남편의 말에 은비는 냉장고에서 맥주 2병과 찬장에서 유리컵 2개를 꺼내왔다. 그가 맥주병 마개를 따서 2잔에 가득 부었다. 뭔지 모를 은비의 심정이 맥주 거품처럼 부글댔었다. 당신 심정 이해해. 자. 남편은 자신의 잔을 은비의 잔에 부딪혔다. 슬프네요. 은비의 말에 그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조금 쓸쓸한 낯빛이 댄다. 그는 늘 너그럽고 불쾌해도 속으로 사귀며 화를 내는 법이 없었으므로 은비의 말은 편안하게 불쑥 튀어나왔다. 마치 넓은 초원 같은 그의 품 안에서 거침없이 뛰노는 망아지처럼. 말을 하고 보니 은비는 남편에게 상처 준 것 같아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세월 가면 사그라질 거야. 한때의 소나기 같은 사랑에 운명이 결정된 거겠지.
운명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슬픔도 작아질 수 있어. 은비는 늘 이렇듯 그의 따뜻한 말에 위로받는다. 그리고 오랜 세월 아물지 못한 상처 앞에 그의 사랑은 분에 넘치도록 황송하기까지 하다. 혜진은 내 딸이고 당신은 태생이 순결한 사람이야. 성품이. 갑자기 성모 마리아 만들어요? 사람 싱겁긴. 그 사람 노모에게 혜진을 알려야 할지 어쩔지 몰라 혼동이 왔었어요. 혜진이 충격받지 않을 나이가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랑은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던가. 몰랐던 아내의 과거를 알고 끝도 없이 추락해 가던 한 남자의 타락은 그 여자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 아니었을까? 인간의 사랑만큼 강렬하고 유치한 것이 또 있을까? 과거든 현재든 아내에게 사랑의 자리 한쪽을 내주고 있는 은비의 남편은 전부는 소유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것을 물으면 그녀의 남편은 더 깊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참인가? 그녀의 남편이 시선은 텔레비전에 두고 짐짓 은비에게 물었다. 당신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하나?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흔들리듯 은비의 가슴이 흔들렸다. 가슴 속 뜨거운 폭포가 남편을 향해 쏟아졌다. 그녀는 또렷이 대답했다. 아니요.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치유되었어요. 상처에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